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축구대표팀 대중국전이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월드컵 9회 연속 본선 진출, 정말 대기록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의 이제 마지막 관문인데요. 네.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 축구대표팀이 최종 예선 A조에서 중국, 시리아, 이란, 카타르, 우즈베키스탄과 지금 한 조에 속해 있고요. 한 나라와 홈앤어웨이로 이제 2번씩 총 10번 경기를 해서 본선 진출국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조 1위나 2위를 기록하게 되면 바로 본선으로 갈 수가 있고요. 조 3위일 경우에는 2번의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험난한 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우리가 승점 관리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열리는 중국과의 첫 경기 승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이번 경기 앞두고 이제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슈틸리케 감독은 공한증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공한증에 어울리는 그런 경기력을 이번에도 보여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은 사실 사흘 정도 소집해서 그중에 이틀을 훈련을 했으니까 지금 중국이 한 2번 합숙하면서 한 보름 가까이 훈련했거든요. 네, 중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훈련 시간이 짧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슈틸리케 감독이 수준이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세계적인 수준의 선수라면 적은 시간에도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우리 선수들은 언제나 경기 사흘 전에 모여서 경기를 잘 치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회견이 그날 이제 어제 열리고 나서 중국 대표팀 가오홍보 감독의 기자회견도 있었는데요. 이제까지 한국이 알던 중국 대표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아닌지 잠시 후 한 25분 뒤에 밝혀지게 됩니다. 아, 지금 시간이면은 우리 대표팀 이 베스트 11은 나왔겠군요? 네, 한 30분 전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지동원 선수를 원톱으로 하는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할 것이다. 네. 라는 게 이제 그 선발 명단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로는 이제 황희찬 선수도 있지만 그 황희찬 선수가 이틀 전에 대표팀에 좀 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컨디션이 완전치 않은 점을 고려해서 지동원 선수가 먼저 선발로 나오게 되고요. 네. 그 한 발 아래 2선 공격수로는 손흥민, 구자철, 이청용 선수가 네. 이제 공격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은 한국영 선수와 기성용 선수로 정해졌고요. 이제 4명의 수비수는 왼쪽부터 오재석, 홍정호, 김기희, 장현수 그리고 골키퍼로 정성영 선수가 이제 선발로 출전하게 됩니다. 네. 후반에는요 이재성 선수나 황희찬 선수 또 권창훈 선수 같은 좀 공격 쪽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교체로 투입이 되면서 이제 공격 전술 위주로 많이 교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응원전에 대한 관심도 커요. 이 중국 축구 팬들이 많게는 3만 명까지 경기장을 찾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때 보이나요? 제가 그 경기장에 도착한 게 오후 5시거든요. 아, 지금 경기장에 계시군요? 네네. 지금 네네. 경기 시작 한 3시간 전에 제가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노란 옷을 맞춰 입은 중국 팬들이 1명, 2명씩 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 경기 2시간 전인 한 6시부터는, 경기장 남측 스탠드 1층을 뭐 꽤 많이 채우고 아주 조직적으로 응원 연습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시작까지 한 20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네. 이 중국 팬들이 모여있는 남팬들은 뭐 노란색 중국 팬들, 그리고 또 오성홍기, 또 중국 팬들이 걸어놓은 그런 대형 걸개까지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눈찜작으로 봤을 때는 한 8-9천 명 정도 있거든요. 네네. 네, 지금 계속 중국 팬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일반 관중석도 지금 상당히 초반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열릴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가 되고요. 오늘 경기장을 찾을 중국 팬들이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많이 되면 3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서 이제 전경 9개 중대가 우리 팬들과 중국 팬들 사이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갈라놓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관중석에서도 아주 치열하고 재미있는 그런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선수들도 또 팬들도 불상사 없이 경기를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오늘 6일로 예정된 이 시리아와의 최종 예선 2차전 말이에요. 이 월드컵 최종 예선 장소가 말레이시아로 바뀌었다면서요?
이런 일도 있을까 싶을 정도로 황당한 그런 네. 사실 이거 뭐 해외 토픽에나 나올 만한 그런 얘기인데요. 어허. 우리 축구 대표팀이 이제 중국전을 마치고 나서 바로 마카오로 이동해서 6일에 열리는 시리아와의 원정 2차전에 데뷔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시리아가 원래 내전으로 좀 국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처음에 레바논에서 경기를 치르겠다라고 했다가 네. 그다음에 마카오로 장소를 바꿨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우리 대표팀도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어제 오후에 갑자기 시리아전 장소를 마카오에서 못하게 됐다라고 또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게 좀 구체적으로 좀 내막이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좀 여러모로 불쾌한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아시아 축구연맹이 급하게 움직여서 오늘 오후에 말레이시아에서 경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통보를 받자마자 우리 축구협회가 바로 비행기편 수배에 나서고 또 숙소나 음식 같은 거 급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축구대표팀이 오는 토요일에 이제 출국하는 걸로 비행기표를 확보를 해놨고요. 네. 스태프들이나 뭐 선수들 모두 하지만 좀 일정 수준의 어떤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럼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 장소 변경 해프닝이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에 좀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오늘 있습니다. 경기를 잘 마치고 또 대응을 해야겠죠.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송지훈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입니다. 오늘은 8월 집값 상승률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한국감정원의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니까요. 네네. 서울의 집값이 한 달 전보다 0.26%를 올랐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 최고치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앞에 그 음악이 나가면서 5년 후의 경제를 살펴보는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질문에 좀 동떨어진 답일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을 때 그 당시 한번 상황을 감안해 보시죠. 한보 사태가 났었고 그리고 상당히 기업들 대우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안 좋은 상황이 연속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기업 전반이 안 좋고 있는 상황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인데 1997년에 사실 부동산 가격이 그 1, 2년 전에 상당히 많이 좀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이 오른 상황이 과연 긍정적인 신호인가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지금 과연 경제적인 트렌드가 1997년으로 되돌아 놓으면 거의 이렇게 닮은 꼴 형태로 가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부산이 0.35% 가장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서울이 0.26% 올랐고, 수도권 지역도 뭐 0.16% 정도가 이렇게 오른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린 지역도 있죠. 근데 집값이 이렇게 올라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예를 들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늘어나서 내가 생활에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집을 구매한다. 뭐 이런 내용이 돼야 되는데 일자리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고 젊은이들 일자리도 어렵다고 하는데 집값이 올라갔다? 이유가 뭐지라고 놓고 보면 정부의 정책 부분, 뭐 부동산 대책이라고 내놓은 부분, 그리고 금리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결국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역시 이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이번에 집값 상승, 전월 대비 0.07% 또는 0.1% 상승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나 착시 현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착시 현상일 것이다. 지금 97년 IMF 때하고 오버랩을 시키시니까 소름이 오싹 끼칩니다. 네네. 그런데요, 이 강남권 재건축, 재개발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네. 그럼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제 회복되었다. 또는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증가한 덕분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1억짜리 하는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 5억으로 뛴다는 자산 증가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향후에 재건축될 가능성이 있고
재건축 때문에 해서 평당 4천만 원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주변 아파트 시세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네. 전세 가격이 같이 올라버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아마 그래도 수도권 지역엔 또 뭐 광명시나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요새 이 서울 주변 도시로 이렇게 많이 네. 이주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몰리고 실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국토교통부의 김경환 차관이요. 일부 강남 재건축의 과열 현상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짚었어요. 네. 이게 맞다고 보세요? 글쎄요, 강남 사태 하나가 전체 평균치를 상승시켰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큰 문제죠. 왜냐하면 네.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을 보는데 아니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보는데 강남 재건축 가격의 부분적인 부분이 전체 평균값을 끌어올렸다고 하면은 네. 통계 자체에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 사무관분의 말씀을 놓고 보면 0.07%의 상승이라고 보기보다는 한 0.4% 정도, 0.04% 정도로 봐야 된다는 의미인데, 네. 글쎄요, 그 정도 수치를 통계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옳지 추측 또는 추계치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 아까 이 정책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시장 체감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체감이라고 하는 게 보통 아파트 가격,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경제에서 시장에서는 흔히 수요와 공급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람들은 많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해서 이주가 들어가고 싶은데 또 역세권이라고 해서 교통이 편하니까 그쪽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공급 물량이 딸린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전혀 지금 시장에서 그런 수요와 공급의 원리 원칙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가 새로 모델링이 되기 때문에 단지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뛴다. 그래서 주변 아파트 시세도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거품 효과지 실수요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효과에 의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앞에서 체감은 착시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요. 지방이 네. 지역별로 희비가 많이 엇갈립니다. 네네. 부산과 강원은 상승한 반면에 이 대구와 충남, 충북 등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네.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대구만 놓고 보더라도 신규 공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공급 아까 그거는 또 시장 원리에 맞죠. 공급이 네. 많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또 조선업체 침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울산 지역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맞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서울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 아니라 약간 특이적인 냄새가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 현상, 네, 이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좀 풀어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 주택 정책을 갖다가 예단하기는 상당히 좀 난해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하지만 정부가 이 부동산 경기를 이용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런 단기적인 어떤 생각은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움직이도록 정부가 정책을 유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안정적인 형태의 집값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수나 어떤 그 소득에 준하는 그런 소비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어느 정도 일자리라든지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펼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정부의 대책 문제 짚어주셨는데 정부도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네. 오히려 이 집값만 띄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네. 동의하세요? 동의합니다. 네. 일단은 DTI나 LTV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짚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지적을 하는 문제이지만 네. 정부가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번에 발표를 하시면서 장기적인 어떤 시장화 안정화 대책을 이야기하면서 단기적 대책을 갖다가 장기적 대책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금융시장과 연계지어 볼 때 상당히 위험한 신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위안위기를 겪었었던 우리가. 네. 그런 점에서 놓고는 정부가 빨리 이 문제를 가계부채와 연결지어서 네. 신용불량에 대한 평가, 신용불량자들이 이금융권이나 대부업계로 몰려들지 않고 오히려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도 정부가 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집값을 전반적인 이 경제 구조와 연결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좀 우리가 유념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내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